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고 또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도 발표가 됐죠. 네,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S&P 글로벌 PMI가 발표됐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걸 오히려 또 ECB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유럽 증시는 올랐고요. 뉴욕 증시 장중 좁은 변동폭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러셀 지수만 조금 하락하는 고만고만한 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 쪽은 계속해서 미국도 부진한 양상이고 서비스 PMI는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주목할 만한 대목은 S&P 글로벌에서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어떤 조짐이 보인다는 코멘트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고만고만한 그런 시장 흐름이죠. 어쨌거나 또 연준 인사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우리 네. 참 잘했어요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2,600선 탈환했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거센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왔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었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 타임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또 중국의 경제 상황마저 악화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최근 들어서 인도가 자주 회자됩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금리 인하기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바이오 헬스케어 ETF와 또 인도 관련 ETF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데이터상 9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올수록 성적표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다시 랠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만 종목별로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이 0.28%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4% 올라줬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냅니다.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0.76%, 마이크로소프트는 0.40%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0.22% 상승해줬습니다. 반도체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한참 이슈의 정점에 서 있는 인텔, 이날도 3%대 상승한 반면 반대로 인텔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했던 퀄컴은 1.7%대 하락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도 2.9%대 오르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1% 상승, 알파벳은 0.95%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는 0.55% 상승했고요. 일라이릴리는 0.3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전망에 4.9%대 거의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연중 주가 수익률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연초 주가 수준을 회복해냈고 이번 10월 10일에 예정된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소비자와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등은 강세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 보였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 보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PC 물가 지표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랙아웃 시즌이 끝나고 연준 이사들이 발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 수위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빅컷 이후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긴 했지만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매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고용시장의 실질적인 약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 금리 인하로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변하는 발언해온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연준 이사 간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현재 금리가 제약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한편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는 엇갈린 결과 보였습니다. S&P 글로벌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로 예비 집계가 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확장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전치나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제한하고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 초반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8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이전치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0.12%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참고로 최근 2달 동안은 이 지표의 금리가 위아래로 크게 반응했었는데요. 이처럼 제조업 외의 지표들이 견고하고 또 연준 이사들이 대체로 B컷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언들에 따라 연준 금리 인하 속도가 약간은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 3.58%대,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3.75%대에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유가는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미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WTI 배럴당 7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주가는 랠리 이어가고 있지만 자세히 좀 뜯어보면 시장은 개별적인 주가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작은 파도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시장 방향성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알리바바와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될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해당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한 시점에 나온 소식이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앞사라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공개한 데 이어서 양사가 자율주행 플랫폼 외에도 AI 모델 운영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는 등 폭넓게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중국 기업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재 범위 밖에 있는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술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픈AI가 과거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전성기를 이끌던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픈AI의 챗 GPT를 구동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AI 기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태나 공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연말까지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정대로라면 일본 소프트뱅크의 수장 손정희 회장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잡스의 곁에서 애플 성공 신화를 함께한 아이브가 인공지능 시대 물꼬를 튼 올트먼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이브는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간판 제품을 만들어낸 천재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데요. 단순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 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발전소까지 직접 구축하겠다는 올트먼의 AI 올인원 로드맵에 강력한 퍼즐 조각 하나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4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꼽히는 아폴로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의 긴급 수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식 투자라는 용어에서 비춰봤을 때 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얻고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는 인텔 경영진이 이번 아폴로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인텔이지만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경쟁사의 인수를 제한받는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인텔이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당초 예상과 달리 존폐 위기에 몰린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 대신 분사하기로 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고 또 아폴로의 이번 제안 역시 인텔의 턴어라운드 전략에 대한 신뢰 표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에 1조 1천억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에 육박한 횡재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는 높아졌는데 예금 금리는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 일부 저축계좌 이자율은 연준이 설정한 기준금리 5.5%에 육박하는 5%대로 근접했지만 대부분의 예금들리는 그 절반에도 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월가 터줏대감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예금 이자율 평균이 1.5%와 1.7%에 그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은행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막대한 초과이자 수익을 창출했고 해당 기간 전체 이익의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은행들은 또 이달 연준이 0.5%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재빨리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이익을 보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오랜만에 2,600선을 회복한 데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6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큰 폭으로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쓰이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지닌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요. 특히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밀리미터부터 센티미터 단위까지 고객이 원하는 크기대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자사의 MLCC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MLCC와 같이 층층이 쌓는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단계에 돌입하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전고체 관련주와 MLCC 관련주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원준이 20.23%, 한농화성이 17.13% 뛰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8.23%, 대주전자재료가 7.77%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전기도 2.71%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차인 커넥티드카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자율주행주가 주목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029년 1월 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 중국산 하드웨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카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이를 통해 운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같은 규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렸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가 21.89%, 넥스트칩이 14.71% 급등했고요. 오비고가 12.23%, SOS랩이 9.71% 뛰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가량으로 작년 동기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자 수출액 증가율이 유독 미국 시장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판매 채널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꼬북칩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오리오는 대형 창고 매장부터 저가 프랜차이즈까지 현재 주요 유통 매장에 입점하면서 수출을 크게 늘렸고요. 롯데 웰푸드의 빼빼로는 현지 스낵 구독 플랫폼에 입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과자류 수출액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4.92%, 오리온이 3.2%, 또 혜태 제과식품이 2.1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롯데 웰푸드와 크라운 혜태홀딩스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과자류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미국에서 수출이 순항 중입니다. 한국 스킨케어의 미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기초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1,819억 원이었고 미국은 726억 원으로 40% 정도였지만 8월에 처음으로 미국 수출액이 중국 수출액을 역전한 데 이어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미국 외에서도 캐나다와 아랍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중화권 중심의 수출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와 아랍 국가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81%, 234% 늘어나는 등 1년 사이 매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화장품주도 대체로 상승했는데 CNC 인터내셔널과 애니젠이 모두 1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바이온이 8.46%, 토니모리와 강스텐 바이오텍이 모두 7%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2,600선을 상회했습니다. 11거래일 만에 보는 2,600. 그런데 어딘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시원한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밸류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밸류업 모멘텀의 영향력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0.33% 올라 2,601.01포인트였고 코스닥은 0.91% 상승해 755.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760선 부근에서 애매한 모습입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도 우려가 나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연일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7,2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이 3,40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3,730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들의 계속된 매물 출회가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과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만 52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482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도 18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어제도 반도체 투톱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0.63% 추가 하락해서 62,600원, 4거래일 연속 하락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12% 상승해 1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에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종가는 2.55% 상승해 108만 7천 원이었고요. 셀트리온도 1.74%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대표주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KB금융이 1.67%, 포스코홀딩스가 1.2%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0.6% 약세였고요. 기아도 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3.58% 반락했지만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는 HLB가 1.67%, 삼천당 제약이 3.45%, 셀트리온 제약이 1.14%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5%대 상승세에 시연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2차 전지 업종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클래시스와 휴젤 등은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6원 80전 오른 1,33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둘기파적인 BOJ 일본은행에 따른 엔화 약세에 수출 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크게 출회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유럽 경제 지표 부진 속에 급등했다가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소화하면서 1,332원 수준까지 다시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1,330원 초중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업종 수익률 꼴찌였던 반도체 업종이 전 거래일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는 수요일까지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고점을 의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디램 캐파가 2022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서 올해 3분기 디램 업체들의 가격 상승폭 축소가 전망됩니다. 다만 HBM 쪽이 워낙 탄탄한 만큼 피크아웃 우려를 다소 상쇄시켜주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나증권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상승 여력을 고민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소화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SK하이닉스는 피크아웃을 감안해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승 여력이 있고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업사이드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초보다는 기대치를 낮추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밸류업의 날입니다. 시장에서 기다리던 KRX 밸류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어제 밸류업 관련주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지수를 모멘텀 삼아 상승할지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영향인데요. 오늘장까지 관련주들 이런 강한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 미 연준 일부 의원들이 연내 추가 B컷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승했죠. 마이크론과 테슬라 등이 오른 만큼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상승세가 이어갈지 주목이 되고요. 밸류업 관련주, 밸류업 지수 발표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지금 다우지수는 42,000선 그래도 지지가 되고 S&P 500도 5,700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경기, 제조업 경기하고 서비스업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예. 예. 그뭐 지금 시장이 어떤 급등 내지는 급락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잘 못 그렇죠. 보이네요. 예. 빅 이벤트들 다 지났고 다소 어떤 뭐 지표도 어제 주로 이제 S&P 글로벌에 말하는 이제 PMI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좀 뭐랄까 다소 소강 상태로 여겨지는 가운데에 네. 예, 우리 시장 또 맞아요 지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와중에 2,600원 간신히 이렇게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오늘 그야말로 우리는 국내적으로 이벤트가 2개니까 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또 저기서는 뭐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2개가 조합이 잘 서로 양쪽 다 좋은 쪽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뭐 기대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정말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는 저쪽에서는 밸류업 쪽에서는 별로 얼마나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은 기대를 합니다. 밸류업 쪽에서 아니. 금투세 관련해서는. 금투세 쪽에서 뭐 정치가 딴 거 있습니까? 표주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좀 이렇게 이왕이면은 자기들의 소신도 있고 뭐 하겠으나 오죽하면 이번에 이 연준의 비컷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여기서도 계속 뭐 한다면은 조금 그 원망을 좀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쉽지 않죠, 강행하기가. 네. 예. 그러니까 기대죠. 기대할 수 있다. 예, 긍정적으로. 근데 또 그분들은 워낙 DNA가 다르니까 우리 일반인하고. 뭐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자,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뭐 각종 연준 위원들 발언들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좀 연준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예.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S&P 글로벌에서 어제 PMI 지표를 발표하면서 약간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가운데 네. 그쪽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이션의 재가속 조짐이 살짝 보인다. 연준이 지금은 이제 모든 것 갖다가 정책 목표를 고용 악화를 막는다 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쪽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선을 갖다가 보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멘트가 조금 신경을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PC가 주목이 되네요. 주목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미 연준 비컷 예상하셨나요? 저는 뭐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25bp 정도 인하를 그냥 내심 계속 기대했었고 말씀 네. 많이 드렸는데 50bp 저렇게 조금 세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50bp 인하한 거에 비해서는 뭐 시장은 좀 안정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기는 더 기간을 네네. 봐야겠지만 네. 저는 이제 좀 50bp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하게 내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또 시장이 약간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또 연휴가 또 그렇죠. 길었기 예, 때문에 예. 항상 또 우리나라 시장도 특성상 연휴가 좀 항상 좀 길었을 때 예상치 않은 이슈들 대외 이슈로 인해서 개장과 동시에 뭐 변동을 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왕왕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사태가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뭐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흘러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조금 한번 봐주시죠. 어제 이제 그나마 이제 반도체, 뭐 바이오, 뭐 2차 전지 요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힘을 갖다가 받는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자주 듣는 지적이 이렇다 할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 하는 그렇죠. 얘기죠. 뭐 한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막 그야말로 지수 멱살 잡고 끌었던 때, 우리 뭐 바이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을 알테오전이 뭐 끌고 가던 때, 작년 재작년처럼 뭐 2차 전지가 막 지수를 갖다가 매일매일 고점 올리던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반도체 쪽 먼저 한번 체크를 하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 이제 시장이 뭐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코스피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 투탑 2개 종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야 예. 지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 뭐 한때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종목의 그 코스피 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이 한 30~40% 됐으니까 두 종목만. 네네 두 그랬죠. 종목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2개 종목이 안 갈 경우에 지수가 좀 못 가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도체도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어차피 뭐 증거서 나온 보고서를 많이 읽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드릴 뿐인데 사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반기도 내년도 좋다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뷰가 굉장히 바뀌면서 대부분 요새 나오는 증권가 보고서 보시면 대부분 목표 주가 이제 하향,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 하향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사이, 뭐 사실 두 달도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의견이 이렇게 확 바뀌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보고서를 읽어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네. 과연 전망이었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지금 사실은 많이 좀 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방송 나와서 말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반도체 쪽은 확실히 투자 심리는 이제 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반도체 쪽 그 누누이 올라가는 게 하나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게 그랬죠. 22년도 그랬죠. 10월부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표 주가를 이 가격으로 설정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시점으로 잡는 것도 아마 좀 중요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확연하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거 하더라도 9월 달부터는 계속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 더 이상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없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매도의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간 지금 매수했던 이 포지션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수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지금 주도주로 지금 뭐 이끌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지금 바이오 섹터는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바이오 네, 종목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제가 7월 말 8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들 섹터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를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여유 현금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비중을 어디에 실을까 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에 실었을 경우에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하향할 확률이 더 높으니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가 될 수 있는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그다음 2차 전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네이버 주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유심히 그냥 보고 네이버. 있거든요. 예. 제가 네이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사업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이상할 정도 안 갔거든요. 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서 12월 올라올 때 흐름하고 비슷한 건데 금리 인하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분간 좀 시장을 보실 때는 이런 쪽의 섹터군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이제 이쪽이 추세적으로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반도체 그래도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요 IB 쪽에서 지금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이벤트 중에 마이크론 실적을 좀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고 반도체 쪽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그 희망과 같은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좀 마이크론 주가 실적의 그 발표 내용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제 일부 마이크론도 좀 주가는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그렇고 뭐 3분기나 4분기 내년도 그 이익을 보시면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추정했던 그 부분이 대략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를 줄인 거죠. 이제 주가는 대신에 좀 그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낙폭 과됐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구나.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잘 나오고 있구나. 그럴 경우에는 반등의 여지는 조금 일부 있지만 네. 상반기에 막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갖지만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질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엔비디아 최근 주가 움직임 보고 있으면은 이 뭐랄까 격투기 경기에 비유하자면은 두 선수가 입식으로 막 치고받고 관중들이 보기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아니고 이거는 두 선수가 지금 링 바닥에서 뒤엉켜 가지고 두 선수는 용은 엄청 쓰는데 관중들이 보기에는 둘이 누워서 지금 뭐 하지 싶은 재미없는 이 꼼짝을 못 하네요, 지금. 한 110불에서 120불 사이 좀 더 엄밀하게 한 115불, 116불 근방에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얘가 이렇게 꼼짝을 못 하니까 반도체도 좀 다이내믹하면 떨어지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에 많이 연동돼 왔었잖아요. 우리 반도체 관련이. 네, 맞습니다. 실제 그만한 뭐 이유가 있었나요? 뭐 엔비디아하고 그렇게 연동될 만한. 지금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가 고객사니까. 있는 거죠. HBM을 그렇게 가져다가 써줬으니 써줬으니.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 쪽 이익이 좋았던 거는 전통적인 반도체라고는 뭐 레거시 쪽이 아닌 그 새로운 반도체는 HBM 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삼성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엔비디아에 뭐 독점 납품할 정도로 지금 삼성은 여전히 지금 그 HBM3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루머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아니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외신에서는 네.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방네 우리 통과했어요 하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5월부터 해서 그 단독 보도만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습니다. 단독 보도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도 반응이 나왔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단독 기사가 나와도 주가 반응이 없고 최근에는 아예 거의 나왔나 싶을 정도로 기대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단독이 로이터였습니까? 저도 어딘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외신이었죠. 외신이었죠. 네네네. 대만에서 아니 왜냐하면 네. 단독이라는 그 말씀 단독 보도라는 게 그게 뭐가 좀 근거가 있으면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잘 이렇게 익숙지도 않은 언론들 보면은 단독 보도해서 왜 조그마한 종목들 가지고 단독 해서 이렇게 후다닥 푸닥거리 하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보도도 없고 그다음 주가도 보면 그다음에 아무 뭐 그게 없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외신들 말하는 단독 보도는 좀 그래도 로이터 정도라면 믿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근데 삼성 반응이 애매하네요. 네, 왜 그걸 갖다가 그걸 얘기를 못 해주죠? 뭐 확정돼서 확정된 건 아니다. 이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에 보통 이 대기업들은 다 홍보팀도 있고 따로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뭐 확정돼서 어느 시점에 얘기할 수 있으면 다 제대로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독 몇 번 기사 나왔었지만 삼성전자 자체에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딱 선을 잘랐던 거고요. 네. 최근에는 더 웃긴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요새는 주가 반응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이제 뭐 들어가거나 말거나 뭐 이 정도의 이제 시장의 기대는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확실히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텔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인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반도체 업계 1위 최강자였는데 좀 많이 밀려난 상황에서 네. 지금 퀄컴이 뭐 인수를 타진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투자하겠다. 인텔에. 예, 투자하겠다. 그 규모가 보니까 한 우리 돈으로 6조 50억 달러. 예, 50억 6조 6,700억 네, 정도. 예. 예. 그만큼 지금 인텔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예. 주가도 안 좋고 간밤에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반도체 업계 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수도 있고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독과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그 반도체 기업에게 호재냐 악재냐 했을 예, 예. 때는 일단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호재의 그 어떤 강도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고 이제 결국에는 영향이 있을 건데요. 네. 실제로 인텔은 그 내부 이제 그 생산되는 거 이외에 외부 고객사 중심으로 하는 건 글로벌 점유율로는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한 60에 70% 가지고 있고 삼성이 한 15, 20%니까 삼성이 그 인텔이 가지고 있는 1%를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반사수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다 가져오기 사실 어렵고요. 예. 오히려 지금 TSMC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점유 일부를 계속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또 반사수혜는 클 거로 보이고 저도 저 주말에 나왔던 인텔의 그 피인수 소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퀄컴이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가능성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쉽지 않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독과점 이슈 때문에. 네네. 이제 예. 규제 이슈도 있고 실제로 퀄컴도 돈 있어야 인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퀄컴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인텔 지분 한 10% 정도밖에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도 더 퀄컴이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업을 분사해서 일부 사업만 뭐 매각을 해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뭔가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인텔은 굉장히 자존심 사실은 그 상하는 이슈들이죠. 인텔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TV 광고에 항상 그 나오는 그 멘트들이 있었거든요.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사실은 좋았던 기업인데 이게 너무 결국 CPU에 집착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시대적 어떤 변화를 사실은 이제 못 따라간 거죠.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텔의 가장 큰 이제 잘못한 일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인수가 되든 또는 앞으로 뭐 투자되든 중요한 거는 인텔이 결국에는 경영자가 바뀌든 간에 또는 외부에 자금이 들어오든 간에 사업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텔이 지금 살아나는 거지 누가 주인이 바뀌고 대주가 바뀌고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연명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뭐 자체적으로 구조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지금 뭔가 계속 발전성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보니까 인텔 역사를 조금 돌아보니 모든 컴퓨터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것 같다가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더라고요. 간과했죠. 예, 뭐 근데 아까 지금 계속 이재모 대표님, 네. 저 자막이 나오는 파운드리 매각 대신에 분사. 아니 좀 혹시 이쪽 내용을 좀 아시나 싶어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게 하도 이게 그거죠. 우리 한국 증시에서의 그겁니다. 이게 트라우마인데 저게 또 그러면은 인텔 내에 파운드리 부문을 갖다가 또 우리로 치면은 물적 분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쪼개서 또 상장해서 또 시장에 돈 쪽쪽 빨아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일단은 뭐 상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장 얘기는 그러니까 아니죠 저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수할 때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특정 사업이 따로 나온 다음 회사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이 별도의 법인에 대한 가치를 또 매기겠죠. 음. 그 가치를 이제 매긴 다음에 이제 매각 주관사나 이렇게 좀 선정된 상태에서 이제 서로 딜을 좀 하겠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이제 결국에 어떻게든 떼내는 겁니다. 떼내서 그걸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텔은 결국 그 들어온 현금 가지고 원래 잘했던 사업을 다시 좀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또 우리 기업에서는 최근에 그 고려아연하고 네, 그 영풍이 이제 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기 쉽게. 근데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뭐 계속 기사가 좀 되고 있고 뭐 어제도 지금 단독 기사만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이잖아요. 지금 네. 영풍 그 MBK 파트너스가 66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가격이 시장가가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공개 매수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 72만 원까지 가 있네요. 네네. 고려아연. 그러면 사실은 공개 매수에 참여할 사람이 없죠. 시장에서 그냥 팔면 되는데 굳이 공개 매수를 내가 하면서 싸게 집을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부 해외 쪽 독립리서치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90만 원까지 다시 올릴 거다 했거든요. 아, 예. 그래야 다시 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그 MBK 쪽에서는 그거 잘못된 내용이라 아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들은 대항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 지금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려는 사람이 지금 대거 모이다 보니 주가는 지금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싸움은 누구든 간에 50% 이상의 한 줄을 갖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일반인 소액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길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고려아연 측과 그 영풍 측이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 하는 것들은 소액 주주의 지금 지분율이 대략 23%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를 결국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표를 가져와야만이 50%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영풍이 MBK 파트너스하고 지금 사겠다고 하는 지분율 다 해도 47%밖에 안 돼요. 여전히 지분율이 부족하잖아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호군들 다 모아도 50%를 못 넘기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심을 잡기 위한 여론조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캐스팅 보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7.84%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지분. 네. 그러니까 이 영풍 측도 그렇고 고려아연 측도 그렇고 이 국민연금에 또 손을 잡아야 돼요. 예. 국민연금은 지금 의견을 지금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국민연금하고도 누가 손을 잡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마지막 승자는 국민연금하고 손을 잡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이 이길 것 같고 만약에 고려아연 측이 이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씨 일가 그쪽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이 영풍 측의 손을 잡게 되면 이제 장씨 일가가 이제 이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경영자가 바뀌게 되는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풍 주가 흐름을 갖다 이렇게 뭐 3개월, 1개월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차트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 아사리판에서 뭐 순간적으로 뭐 대박도 낼 수 있겠지만 수익 측면에서 아차요 결 잘못하면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면 이제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국면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에서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을 갖다가 경영권을 그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를 한번 주도해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판을 통해 가지고 주가 띄워 가지고 자기를 그냥 주식으로 해먹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노림수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뭐 같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든지 아니면 이쪽 아사리 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든지 그래야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 지분을 가져오는 건 결국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함이 더 크죠. 사업적으로? 네네. 저렇게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팔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가져온 이유가. 경영권을 가져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뭔가 더 이득을 위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중간 단계이지 않습니까? 또 예. 결론이 나기 전에 예. 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내부 그 속마음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고려아연이나 영풍이나 지금 주가가 올라서 나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소액주주조차도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는 아무런 예. 아무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급락 떨어지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저 대기업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기에서 뭔가 뭐 힘들게 있으시기보다는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제때제때 수익을 챙기는 게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지금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싸움 특히 저희한테 물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한테 그 많은 분야를 물어보셔서 제일 모르겠다 대답드리는 게 이 지분 싸움입니다. 네. 지분 싸움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이길지를 여러분들은 따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산 다음에 올랐냐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올랐을 때 수익일 때 나는 언제쯤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매도 전략이나 시점을
잡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611포인트고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5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호가 움직임 1%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3,400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최근에 어제장에서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4,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2,200원. 셀트리온은 오늘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움직임 좋아 보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5%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호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알테오젠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0.4% 하락 예상되고 34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91,900원 호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3,900원이고 최근에 사흘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반등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캠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역시 또 꾸준하게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고 오늘 호가는 14만 5천 원.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는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0.6% 하락 예상되죠. 호가는 10만 4,100원이고요. 클래시스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5,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도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가 움직임은 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또 레벨업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거든요. 네. 바깥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네. 어차피 저는 지난번에 돌아서고 나서는 이거는 2,650원 가야 된다고 봤던 지수다 보니까 그 2,650이라는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찍기까지 어디가 이제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가겠죠. 삼성전자 좀 이렇게 부진하고 했던 날은 또 LG 엔솔이 또 이렇게 지수 땡겨 지지해주고 했던 그런 식인데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 전체 판때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딜 땡겨서 갈는지는 그날 또 이제 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 12만 원을 외쳤지만 저는 14만 원에서는 그냥 사놓고 한 2만 원 더 밀리는 건 견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14만 원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올라버리네.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그 임원들이 또 자사주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좀 해줘야죠. 우리도. 예. 우리 정민 앵커님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 주주시잖아. 저는 소액주주. 소액주주. 네. 예. 국민주잖아요. 국민주. 네. 예. 오늘 밸류 무슨 지수 발표된다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해 내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 소위 말해 세로 뉴스처럼 새로운 네, 이슈가 이제 아이 새로운 뉴스. 나오면 빠지지만 않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저도 좀 포함 예정 종목이라든지 지금 예. 이미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한 기업도 예고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네. 종목이나 섹터를 봤더니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금융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인데 그 종목별로 보시면 또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걸로 인해서
일부 자금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코덱스 200이 그런 코스피 200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랑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싶기도 해요. 글쎄. 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코스피 200이나 여기 포함시켰다는 100종목이나 보면 나중에는 종목이 거의가 다 겹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수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ETF나 상품들이 구성되고 나서 자금이 또 얼마 더 들어올 것인가 아마 그런 기대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나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이제 아직 100개 종목을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 중에 코스피 200에 안 들어가거나 좀 작은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은 자금 일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수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섹터의 그 특히 시총 작은 기업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부분 PER이 5배, 3배 막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은데 네. 이쪽이 좀 그동안 약했던 게 뭐냐면은 이쪽은 주로 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고객사 눈치를 많이 봤죠. 현대차나 기아. 여전히 이쪽을 많이 눈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뭐 좋고 잘 되고 해도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와이 활동도 많이 안 했고 시장에 어떤 사업 현황을 전달하는 것들이 좀 적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이 좀 등장은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분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그 안에서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금투세 찬반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이 금투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데 그래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좀 다수가 조금 뭐 이래서 원하는 대로 해서 좀 폐지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유예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폐지 네, 쪽으로 가는 네. 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토론에서 당론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당론은 사실 또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결정되어 있는데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 이제 또 반대쪽 여당 측은 또 폐지 쪽에 대한 의견이 강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또 여야 또 이제 토론하는 또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을 내리는 것과는 또 별개로 또 여야의 또 대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좀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흐름 계속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특별히 결론을 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최악의 경우죠. 시행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때는 좀 시장은 좀 개인적으로는 지수만 놓고 볼 때도 한 10% 이상의 좀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에 빠질지 아니면 좀 기간에 걸쳐서 빠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장은 좀 하방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가급적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냥 개장 전에 요거 한번 잠깐만 좀 이정호 대표님 네이버 말이에요. 저는 뭐 딴 거보다 네이버 이렇게 주가 흐름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 회사 그냥 내용 뜯어보기 전에 이거는 그냥 사야 되는 자리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림인데 최근 들어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이 맞습니다. 네이버 금년에 이거 많은 사람 울린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의외로.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무슨 관련한 어떤 뉴스의 흐름은 있었습니까? 뭐 네이버 제가 어제도 굉장히 좋은 뉴스를 봤거든요. 아마 네. 저쪽 중동 쪽에 뭔가 투자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보는데 그래요? 정확하게 예, 제가 기사 내용을 네. 지금 읽어보자고 헤드라인만 봐가지고 모르지만 일단 호재 내용이었고요. 그게 네. 어제 일부 주가에 반영은 된 것 같고 올해 실적만 놓고 봐도 주가가 실적? 빠질 건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이슈는 그런 금리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금리. 아까 네 예. 아침에 예. 제가 방송 시작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금리 인하 그러면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 수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 사업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일반 그 소비 B2C에 대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결국 이커머스 이런 예. 쪽 광고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기업들도 이런 광고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사람들 소비 개장하고 그 얘기를 조금 더 네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 지수, S&P 500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테슬라 주가가 간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올랐습니다. 연준의 B컷 단행 이후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0.3%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지금 2,613포인트, 0.4% 상승이네요. 2,61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28% 올라갑니다. 75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올라갑니다. 6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 오름세입니다. 163,2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이상 올라갑니다. 402,000원, 403,000원까지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상승 보여줍니다. 108,900원이고요. 현대차는 소폭 내림세가 이어집니다. 249,000원 보합권이죠. 기아가 0.39% 상승합니다. 103,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0.2%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204,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가고요. KB금융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 0.4% 상승하면서 8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1% 상승 보여줍니다. 383,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올라가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171,7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5% 떨어집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347,500원. 이 가운데 HLB가 지금 현재 0.9% 내림세 9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8% 상승합니다. 84,300원에 거래되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계 창국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캠이 상승 보여줍니다. 0.7% 상승하면서 185,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는 0.7% 떨어집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0.7% 내림세로 현재 104,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좀 떨어집니다. 약보합으로 54,800원. 삼천당제약은 1% 상승합니다. 14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 내림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휴젤이 26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제약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7,500원이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보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센즈랩이 10% 급등합니다. 9,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도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1,630원. 그리고 ICTK도 지금 6%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9,3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CQ센, 라온시큐어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랩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5,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안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보여줍니다. 최근에 FN가이드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흘 연속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N가이드가 지난 19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나흘 연속 지금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는 38,450원이죠.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제일 높은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 밖에 키움증권, S트래픽, DBI텍도 2%에서 1%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금융주들 상승세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금융주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은 앞서 보셨고 오늘 또 보니까
STO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STO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K옥션이 4% 강세를 보여줍니다. 4,050원이고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두 종목 모두 3%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옥션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핑거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11,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1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도 7.98% 강세고요. 유라클도 5% 상승하면서 13,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전선 관련주를 다시 움직이네요. 지금 일진전기가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S도 2.3% 상승하면서 114,100원 선입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 모두 2%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는 11,900원 그리고 3,0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LS에코에너지, 가온전선, KBI 메탈까지도 일제 2%에서 1% 안팎으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LS 일렉트릭까지도 지금 4% 강세입니다. 16만 3,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LS 그룹주도 흐름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42억 원, 15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9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8억 원 순매수, 외국인 116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은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9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2,043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저희는 전일 정규장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2원 30변 하락한 1,333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갔는데 오늘 달러 환율 좀 떨어지네요. 어쨌거나 뭐 달러 인덱스가 네. 100m로는 잘 안 내려가면서 예.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33원 예. 환율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달러인 환율이 지금 143.5인데 이게 이제 140엔 밑으로 가나 싶었던 게 이제 막히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 강력했던 엔화 강세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정 국면인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확실히 그거 하네.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의미에서 미국장하고도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구간인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이 대표님 요새 이제 종목을 갖다 언급하다 보니까 삼성이 자주 들어가는데 삼성전자야 늘 매일 우리가 체크하고 그거 하는 상황인데 요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요 관련해서 하나 이렇게 생물보안법인가요? 네. 미국에 네네. 그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바이오주가 약간 수혜를 받는 배경으로 꼽히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바이오가 강한 이유들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보이는데요. 예. 뭐 생물보안법은 결국 뭐냐면은 그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가 좀 우려되는 기업에 유출돼서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어떤 미국의 사업 행위 자체를 그냥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려는 중국을 그런 배제하는. 움직임이고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뭐냐면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요 5개 기업이 딱 명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시키다 보니까 국내 CMO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대표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더 CMO 사업 강화한다 이야기했고 중소기업으로 보시면은 뭐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CMO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가 내려오는 바람에 바이오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이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11월 그때 비중이 낮았는데 10%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계속 매수해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13.2%대까지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산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짧게 하나만 더 삼성 시리즈 중에 어제 삼성전기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로 소형 웨어러블도 가능하다 뭐 요거 개발했다. 네네. 뭐 아직까지 이제 양산은 아직까지 좀 시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 재료 같으면 그래도 2, 3일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음봉 나오고 오늘은 하락이네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소형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라 나오잖아요. 저 전고체 배터리도 전고체 종류에 따라서 뭐 산화물계, 황화물계, 폴리머계 여러 개 나눠지는데요. 네. 저 산화물계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아.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예. 지금 저 소형,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무선 이어폰, 예. 그러니까 좀 에너지 밀도 낮아도 되는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2차 전지하면 대부분 다 전기차에 많이 쓰이길 원하는 글쎄,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네.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는 쓰이려면 좀 무겁잖아요, 원래. 네네. 네. 전기차에 쓰이려면 저 황화물계, 저기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기가 만든 거는 전기차에 쓰이기는 어렵죠. 그 이야기들은 시장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매출 내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대하는 쪽은 이 전기차 시장이 아, 큰 예.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좀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차 전지 다시 힘내네. 오늘 보니까 셀 쪽에서는 삼성 SDI,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오늘도 흐름 좋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보는 네.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좀 떨어지게 되면 구매 의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면 우리는 주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내려와 줘야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지고 그래야 차도 새로 바꾸고 구매하고 전기차 구매하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올해는 뭐 여튼 실적이나 이런 거에 기대치는 없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증거가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다시 좀 올라가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좀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캐즘에 대한 극복 이슈 이런 게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야기되다 보니까 전기차 쪽이 또 시장에서는 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기업은 제놀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제놀루션. 이 기업은 제가 작년 2월 달쯤 탐방 다녀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기억이 나실 수 있겠는데 그 꿀벌 치료제 해서 한번 아. 소개를 시켜드린 예. 적이 있었고요. 그때 소장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꿀벌을 치료하는 건지, 네네. 꿀벌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든다는 건지. 그래서 꿀벌 치료제가 맞고 제가 이번에 다시 탐방 가게 된 이유는 이제 1년 한 반이 지났잖아요. 사업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요청을 다시 한번 가봤는데 그때 하고 있던 것들 중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놀루션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3년간 영업이익 1,000억을 벌었으니까 현금이 그래요? 1,000억 넘게 들어왔고 예. 그때도 저희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이 돈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미용 기기가 되겠죠. 예. 이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양불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23년도에 설립을 했고 동사가 지분율 45.5%를 보유해서 지금 경영 참여까지 하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는 일단은 개당 제품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제품이 팔리면 매출이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의료기기 이런 쪽이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니까 매출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매출을 좀 볼륨을 낼 수 있는 쪽의 사업을 택한 것 같고 이게 홈뷰티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브랜드는 앙불 뿌리띠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뿌리띠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멸균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용 기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판매도 되고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홈쇼핑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진행이 되면서 매출을 늘려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서의 우리가 성장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사업도 약간 업데이트해 드리면은 정밀 의료하고 그린바이오 사업이 있습니다. 정밀 의료는 기존에 코로나 때
핵산 추출기기 이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건데 동사가 이쪽에서는 지금 당장 매출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반 진단 솔루션 쪽으로 액체 생검 솔루션 이쪽으로 지금 진출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역시나 당장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끌부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낭충봉화 부패병입니다. 요거는 그때 뭐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 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품목 허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고 요거는 25년도 상반기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도 증가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작물 보호제 이거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건 화학 농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약간 안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쓰는 추세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소나무 저선충이나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 이걸 치료제를 위해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역시나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만 최근에 또 왜 STO 네네. 관련해서 우리 이 대표님도 그때 언급했던 게 갤럭시아 모니터리였는데 네, 오늘은 맞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네. 7%대네요. 오늘도 지금 어제 그 밤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쪽은 결국 다시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화. 그래서 9월 4일에 국회에서 STO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네.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신청해서 갔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도 이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나와서 네.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들이 열리는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입법화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고요. 이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뭐 9월 말에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약간 빠른 것 같고요. 뭐 10월이나 11월 정도 발의가 된 이후에 정무위원회 논의도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에 이제 들어가면서 실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STO와 관련된 토큰즈와 관련된 이 사업을 한다는 기업들이 이 기대감으로 좀 일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훈풍을 타고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610선에 안착을 하면서 262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0.6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3%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759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다만 오늘도 외국인은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576억 원의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46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도 15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나옵니다. 금액이 적긴 하지만 외국인이 73억 원의 순매수, 기관도 7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 홀로 1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강하고 전기 제품과 화학 업종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업종 약세, 전자제품과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업종도 마이너스권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딥페이크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영향인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을 점차 축소시키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센즈랩이 7% 가까이 오르면서 9,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ICTK가 3.53% 상승 중입니다. 9,100원. 그밖에 한빛소프트와 플랜티넷, M83이 1%에서 2%대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도 상승세를 탑니다. 오늘 오후에 KRX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했고 신고가 경신했고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래가는 38,450원이었고요. 키움증권이 1.65%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3만 5,200원. S트래픽이 1.27% 상승하면서 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금융지주가 0.38%, 신한지주가 0.1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2차전지 업종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또 간밤 테슬라가 3분기 호실적 전망에 5%대 강세를 보인 점도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LNF가 10.65%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3,900원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3.85% 강세로 12,620원. SK이노베이션 오늘 5.4% 상승세 보여줍니다. 12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58% 상승하며 42,200원. LG화학도 오늘 5.49%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33만 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살펴보시죠. 지금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데요. 서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휴스턴 대학과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가 4,16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CCS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 오늘 5.87% 올라갑니다. 1,622원. 그밖에 덕성과 신성 델타테크도 2%대 강세 시현 중이고요. LS 일렉트릭이 4.09%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6만 3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제 이르면 26년도부터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이런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한다는 이런 규제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런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간 미국 정부가 그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카가 인프라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해킹으로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추진을 해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 신호 데이터 표준이 미국에서도 채택이 된 만큼 국내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반사수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오는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이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망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슈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가 더욱 주목받는 모습인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어제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슈어소프트테크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슈어소프트테크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7.32%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과 SDV 가속화를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SDV 기술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점
전망 속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에 대한 반사 수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어제 20%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현대차 SDV 본격화 및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생산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오는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성장성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낙폭과대 구간에서의 주가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비롯한 이런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현대차와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가 로보택시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던 만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 및 미국 정부의 이런 중국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다행히도 상방을 점차 높여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FOMC에서 50bp 인하가 지금 지난주에 이루어졌었는데 경기 침체 및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이 계속적으로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물론 관련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일단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6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 결과를 주시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 섹터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좀 흐름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11월 FOMC에서도 25bp 혹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을 중점적으로 살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최 이코노미스트님, 자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지난주 미국이 이제 비컷으로 공식적인 피벗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 영국 등 이제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회의도 소화하면서 외환시장은 좀 방향성 탐색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2번 남아있는 FOMC에서 금리가 얼마나 더 빨리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 찾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예정돼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환율 흐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포인트는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을 보면 이제 달러 지수와 미국 국채 금리 모두 FOMC 이전까지는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오히려 이제 비컷 이후에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좀 하방 경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비컷으로 피벗 사이클을 시작했지만 점도표에서 제시된 올해와 내년 말까지의 기준금리 인하폭이 그러니까 이번에 근본 비컷을 포함해서 200bp 정도로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달러지수 100포인트는 2023년 이후에 유의미한 하단으로 지지돼 왔습니다. 따라서 달러지수가 100포인트를 유의미하게 하향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반영된 정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시그널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제 달러지수 100포인트는 일시적으로 뚫릴 수는 있겠지만 레벨 자체가 완전히
100포인트 밑에서 이제 하향 안착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유로존 쪽에 여러 뭐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등 이제 PMI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유로가 좀 이렇게 약세를 딴 날보다 좀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지표들, 물가 성장률,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달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성장성, 이제 그로스와 관련된 그런 경기 지표로 옮겨간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과 관련돼 있는 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소비 관련된 고용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위축이 된다면 그 위축되는 속도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충분히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만약에 불거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침체 우려가 불거질수록 달러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 밑까지 하향 안정화되면서 같이 달러 원 레벨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답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네네. 미국 경제가 침체를 보였던 시기에 뭐 달러 원 환율이 낮았던 경험이 이렇게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같이 달러 원 환율이 침체와 함께 낮아진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엔화 변동성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는 3명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시바 시게루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의 경우에는 경제 정책 면에서 볼 때 현재 기시다 정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된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이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요.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제 운영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슈를 모니터링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카이치 그동안에 조금 3명 중에서도 그렇게 선두정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주목해 봐야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9명이나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자민당도 내다 할 만한 인물은 없나 봅니다. 뭔 9명입니까? 무슨 뭐 아파트 동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저기 네. 미국이 이제 9월 FOMC 빅컷을 단행했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인데 우리 최진호 이코노미스트님 우리 환율에 조금 집중해 주시죠. 아까 이제 미국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달러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소위 말하는 건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에도 부합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보시기에 우리 연말에 1,200원대에서 마감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1,300원대에서 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제 미국 경기 지표하고 통화 정책으로 이제 공표돼 있는 속도를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200원대 진입보다는 조금 소폭 높은 1,300원 초반대가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연말에 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완전히 하향 안정화가 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고 완만하게 둔화되는 슬로우다운이라는 그런 국면이 시장에서 확신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한 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빨라져서도 안 되고 더 줄어들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50bp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만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 침체의 대응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위한 보험성 인하다라는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 9월 FOMC에서 미 연준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오히려 인하에 따른 수혜 업종, 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업종에 주목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었고 ETF 쪽에서 이쪽으로 또 투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키움 투자자산 운용의 ETF 사업부 정성인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이면은 보자. 그러니 얼추 지금 이제 그래요. 뭐
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시장은 저희 매일 짚고 있고 ETF 시장 한번 동향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9월도 역시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어려운 시장이었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인트로를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9월 초에 어쨌든 다소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고요. 이후에 뭐 FOMC에서 비컷을 소화한 이후로는 미국과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달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컷 단행 이후에 뭐 지수들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돌파를 하면서 계속 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여전히 조금 보합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상승 종목들 좀 보면요. 제가 그 주간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주간 수익률 상위 탑10 차트를 보시면은 1위에는 타이거 200 철강 소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도 코덱스 철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수는 가지 못했지만 특정 섹터나 테마형 ETF들이 조금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위에는 지금 금도 계속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은도 지금 최고가를 좀 경신을 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 은선물이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AI 전력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 상품들 그리고 조선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에 오르면서 대표 지수가 아닌 이런 테마나 섹터형 상품들 위주로 수익률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위 종목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사실 하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반도체 종목들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뭐 연휴 직후에 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 뭐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데 따른 영향으로 보시면은 수익률 하락 상에 보시면은 우리자산운용의 원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가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네,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ETF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였던 반도체 또 AI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이 주간으로는 하락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수익률 상위 하위까지 다 살펴보니까 참 투자자분들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네. 이제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발빠르게 이제 뭐 성장주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꼽으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좀 예, 있긴 한데 예.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 중에서도 이제 업황이 좀 좋은 업종들을 아무래도 수혜 업종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R&D나 M&A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생물보안법 지금 이슈가 예, 계속 예. 국내에 있다 보니까 예. 더불어서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이 더욱더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해 하반기 수익률 ETF 탑10 종목을 좀 뽑아왔어요. 하반기라 예, 하시면 7월 초부터 7월부터 해서 예, 지난주까지의 네. 예, 전체 ETF 시장에서 수익률 상위 탑10 종목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예. 일단 1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바이오 탑10 그리고 어허. 타이거 200 헬스케어 예. 보시면은 5위까지도 헬스케어 업종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은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총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국내 지금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업황이 좋은 상태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이슈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국내 제약바이오 ETF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요런 이런 내용들 갖다가 진행하면서 그거 조심스러운 게 이제 좋았던 거 소개하고 나면은 워낙 그동안에 좋았다 보니 또 바로 계속 들어가주면 좋은데 조금 더 주춤하거나 조정을 거치니까 네. 이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뭐 그 점에서는 이따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인도는 저는 언제 조정오나 하다가 이거 뭐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가서 완전 닭 쫓던 길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아니 지금 이
부장님 보시기에 이거 바이오 헬스 이거 계속 달린다고 보세요? 일단은 업황 자체가 굉장히 네. 좋은 상태고요. 좋은 상태다. 예. 다만 이제 B컷 단행 이후에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달려왔고 지금 B컷 단행 이후에는 잠깐 숨고르기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긴 예,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외환진단에서도 나왔지만은 금리 인하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금리 네. 인하의 기조 자체가 연속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의 업황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예,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에 속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아프다고 해서 약을 안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대표 업종이 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아마 한동안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익률 보여주신 거 보니까 뭐 코덱스, 타이거 이런 쪽이 많이 보였는데 저희 키움도 이쪽 ETF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네. 이 바이오 이쪽에 가만 계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탑10에 항상 제가 탑10 자료 준비하면서 긴장을 좀 합니다. 저희 상품이 있나 없나. 오늘 또 홍교롭게 10위 안에는 못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슬펐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뭐 훨씬 좀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네, 자료가.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제약바이오 쪽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유전자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상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세프 FN 유전자 혁신 기술이라는 ETF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나 뭐 브로노이 같은 업종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고 하반기 동일 기간으로 봤을 때 약 11% 가까운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에 출시한 코세프 의료 AI 이거는 이제 국내에 의료 AI 시장에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을 투자하는 상품인데 얘도 한 4.5% 가까이 수익률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파마들, 저희가 그 블록버스터라고 표현을 예. 하는데 빅파마들에 투자하는 상품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환율 효과 때문에 좀 전체 수익률은 한 1.5% 정도에 머물긴 했습니다. 환율 효과라 하시면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미국 내리는 주식이기 바람에. 때문에 환율이 아, 내리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환차손이 좀 일부 발생을 해서 네, 1.5%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듯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에 뿐만 아니라 해외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뭐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성과가 좀 양호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 부장님 한번 회사 가셔가지고 저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한번 ETF 한번 만들어 보시죠. 줄기세포요. 예. 아, 저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저도 깊이까지는 안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 뭐 남들 안 만들 때 한번 살짝 해주시면은 네. 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뭐 법적인 조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열심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앞서 소장님이 인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기다리는 조정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정말 겁나게 올라가요. 예, 최근에 중국 대체제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밖에 어떤 이유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중국하고 계속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단순한 그냥 제조업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너무 핵심 산업들을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중국을 때리는 대타로 어쨌든 생산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생산 기지로서 바로 선택받은 것이 인도. 이제 뭐 저 베트남 뭐 이런 쪽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더. 저희가 과거에 미국의 정권을 보면 예. 트럼프 때 베트남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인도가 아무래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은 베트남과 인도가 두 개 모두 수혜국가는 맞지만은 경제 규모의 격차가 너무 커요. 예. 사이즈 자체가 예.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모디 정권이 지금 3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올해 3기에 들어섰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이 바로 그 제조업을 25%까지 육성하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그와 더불어서 결국 인도 시장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 아이폰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FDI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의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인구 자체도 중국을 지금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과 또 영어를 좀 잘해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네,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되게 맞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조정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 기억에 조정이 안 와요. 조정이 23년 1월에 예, 조정이 온 이후에 지금 조정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인도 시장의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머징 내에서도 지금 MSCI 비중 자체가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경제 성장률이나 EPS 증가율만 보더라도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을 지금 제끼고 이미 네, 중국보다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에 46% 올랐고 금년 들어서만도 17.5% 올랐어요. 인도 지수가. 이쯤 되면 이제 달리는 코끼리 올라타자. 이게 이제 인도라서 달리는 코끼리인데 뭔 코끼리가 달리는 속도가 치타예요. 네. 이렇게 빨리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아직도 인도에 부가 있다 싶으면은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고 ETF 타면 되겠네요. 네, 사실 그 과거 30년 차트를 이제 글로벌리 각 국가들의 30년 차트를 이거 보면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해요. 네네. 예. 그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게 인도의 지수인데요. 그 달리는 코끼리 너무 빠른 코끼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잘 올라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직접 주식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중개를 하는 증권사가 없다 보니까 직접 주식은 불가하시고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ETF가 좀 편의성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뭐 인도 관련 ETF들이 사실 이제 저희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가 2014년에 상장을 하면서 유일한 ETF였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이상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직 이제 이머징 국가다 보니까 대표 지수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24% 그리고 상장 후 수익률이 약 157%. 저희가 10,000원에 상장했는데 지금 25,7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러다 올랐네요. 보니까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유일하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ETF를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상장된 iShares MSCI 인디아 ETF가 있는데 보수가 굉장히 비싸요. 65bp인데 국내 투자하는 ETF들이 대부분 30bp 언더이기 때문에 국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뭐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과 같은 대표 지수 외에도 뭐 섹터나 특정 그룹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다양한 투자 수단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니까 코스피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코스닥이 탄력적이네요. 그러네요. 예. 또 모르겠습니다. 또 10시 반에 또 한번 보시죠. 요새 우리 시장은 네. 10시 반이 중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문의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